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최태원 회장이 말이죠, 어제 한밤중에 12시 직전에 1분 전에 대법원에 재상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말이죠, 지금 완전히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했는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우선 재산 분할 비율에 좀 불만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확정이 되면 바로 그날부터 현금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현금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5%의 또 이자까지 불어줘야 돼요. 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금을 준비할 수 있는 좀 시간을 확보한다. 자, 등등 여러 가지 법률적 이유가 있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크게 바뀔 확률은 별로 없다. 이게 법조계의 일반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은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계속 파문을 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그동안에도 말이죠, 이게 일방적으로 군공항, 더군다나 이제 이 한미 공동기지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군으로부터 이거를 또 반환을 받아야 되는 절차적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주민의 반발도 상당합니다. 무한 쪽으로 지금 가는 것이 제일 확실한데,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서산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예천, 이런 다른 이 기지로 또 분산 배치하는 문제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호남 지역이 광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군은 군대로, 그리고 이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지금 굉장히 열불이 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미 동맹 관계가 여기저기서 삐걱삐걱 하는 거 여러분들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스틸 대사가 부임하기 직전부터 한미 관계가 말이죠, 전방위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 한미 동맹의 위기 국면을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해서 말이죠, 이제 개헌도 지금 나름 상당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재명이가 나는 개헌하더라도 연임이든 중임이든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나는 개헌하면, 왜냐면 헌법에 그게 말하자면 개헌을 추진한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라고 헌법 조항이 나와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조문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권에서는 이재명이가 나는 좀 개헌이 연임이나 중임이나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거기에 제한받지 않고 더 이상 연임은 안 한다. 요거를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안 해요, 이 인간이. 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거 탈옥형 개헌이다. 이렇게 정점식이가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고, 또 하나 뭡니까? 지금 이제 법무부에 지금 이제 미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게 이재명과 관련해서 7건으로 돼 있는데요. 또 많이 늘렸어요. 야, 그래서 12건을 늘려서 15건으로 지금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회적 지위라든가 역량이라든가 뭐 돈에 많고 작고 이런 걸 떠나서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게 헌법 정신인데, 완전히 이재명과 그 측근들은 전부 다 특별대우를 받아요. 전부 재조사에. 야, 이게 뭡니까? 전부 공소, 취소 또는 공소 기각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 김용까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야,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한두 사람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우선요, 이 최태원 회장, 요와 관련해서 지금 중앙일보가 아주 이거를 도표로 말이죠, 알기 쉽게 정리를 다 해놨네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자, 재난불안 판결 결과 해서 2017년도 7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 10년이 다 가졌습니다. 이 조정 시점. 근데 이제 조정이 안 되니까 이제 판결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는요, 위자료 1억 원하고 재산 분할로 665원을 지급하라. 자, 그리고 이제 최태원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SK지부는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2심이요. 2024년도 5월에 2심이 나왔는데 위자료가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재산 분할 지금 액수가 무려 1조 3,808억 원으로 이건 뭐 대폭 확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최태원의 자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 돼버렸고, SK그룹 상장에 노태우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인 300억 원과
노관장의 기여를 인정했어요. 그 바람에 1조 3,808억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작년 10월에 말이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기를 위자료 20억 원은 똑같이 확정이 되고 재산 분할을 재심야라라고 파기 환송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유는 지금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이거는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SK에 유입됐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서는 노관장의 기여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법 재산이니까. 예. 자, 그래서 파기 환송심이 있었는데 이 파기 환송심 결과 지난 7월 24일 날인데요. 재산 분할금을요. 1조 3,808억을 해서 9,440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SK 주식이 재산 분할의 대상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분할 대상으로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최태원이가 혼인관계 파탄 전에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친인척에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분할 대상 주식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2024년 4월 16일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일로 딱 지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항소심 변론 종결일과 그리고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이 사이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거 이것도 재산 분할 비율에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파기환송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비율은 최태원은 3분의 2, 노소영은 3분의 1. 자, 요렇게 비율까지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비율 문제도 이번에 대법원에 지금 재상고하는데 상당한 원인이 됐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말이죠. 요거를 지금 이제 법률가들이 전반적으로 보는 내용, 요거를 갖다가 이제 쭉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한 6, 7분 정도에 걸쳐서 제가 쭉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마감 1분 전에 대법원에 재상고를 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재산 분할 판례를 바꿀 수 있는 법적 쟁점이 걸려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먼저 이 사건 구조부터 짚어본다면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서 서울고법위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은 노소영 관장한테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이자를 붙여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하루 이자지만은 약 1억 2,930만 원이 매일같이 줘야 돼요. 그래서 재판부는 두 사람 재산 형성에 기여를 갖다가 최태원은 66.6%, 노소영은 33.3%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 최태원 측은 8월 14일 밤 11시 59분에 상고 마감 1분 전에 재상고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재상고의 의미는 뭐냐? 시간도 벌지만은 법리적인 쟁점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시간 끌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판결 확정이 미뤄지면서 최태원 회장은 1조 원에 가까운 재산 분할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된 건 맞아요. 그리고 SK 측도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라 재산 분할의 비율, 재산 평가 방식, 지급 형태 등과 같은 여러 법적 쟁점을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검증받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게 아니라 재산 분할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보는 법률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쟁점이 핵심 쟁점이 말이죠. 한 네 가지로 이제 법조계에서는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네 가지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봐서 네 가지. 자, 그래서 요 기여도 비율을 갖다가 이 33.3%를 인정해줬거든요. 노소영한테. 자, 그래서 첫 번째 방점은 재산 분할 비율 33.5이 맞느냐 이겁니다. 30년 넘게 혼인기간 동안 세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 살림을 도맡으면서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에도 참여해서 최태원의 경영을 뒷받침했다고 재판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여도를 33%까지 인정을 한 건데 앞서서 2심에서는요.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보고 노소영 몫을 35%까지 봤어요. 근데 작년에 대법원이 그 300억 원 노소영 본인의 재산상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면서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비율이 더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최태원 측의 주장 포인트예요. 즉 대법원이 비자금 300억 원을 빼라고 했는데도 파기환송심의 비율을 갖다가 33.3%로 거의 유지한 것이 과연 상고심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냐 이겁니다. 이 법리 문제가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쟁점 두 번째는 SK 주가의 반영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쟁점 SK 주가를 과연 어떻게 반영했느냐입니다. 파기환송심은요, 재산을 계산할 때 환송 전 2심 변론이 끝났던 2024년 4월 당시의 SK 주가 주당 16만 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SK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재판부는 이 주가 상승분을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했어요. 한마디로 금액은 과거 기준으로 계산하면서도 비율은 이후 주가 상승이라는 변동성을 고려해서 조정한 겁니다. 실제로 SK 주가는 6월에 8만 원대까지 갔다가 최근 두 달 사이에 다시 5만 원대로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태원 측 입장에서는 이처럼 변동성이 큰 주가를 비율에까지 반영하는 게 재산 분할 법리와 맞느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재산 분할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이나 변론 종결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삼고 이후의 시세 변동은 일정 부분 독립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핵심 쟁점 세 번째는 뭐냐? 전액 현금 지급을 강제하고 있어요. 자, 전액 현금 지급 방식. 그래서 판결을 따르면 1,440억 원을 모두 현금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연 5%. 문제는요, 최태원이가 SK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해야 이 정도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SK는 SK그룹의 핵심 지배회사잖아요. 주식 대량 매각은 곧 그룹의 지배력, 주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 게다가 한국에는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가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 주식을 팔려면 최소 30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개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조용히 처분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최태원 측은 재산 분할금의 일부를 주식으로 나눠서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은 노소영 측은 전에 현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측의 상고 이유 중에 하나는 재산 분할의 목적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면 반드시 현금만이 아니라 주식과 같은 자산 형태도 허용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대법원이 지급 방식까지 법리 오해로 볼지 아니면 이것은 사실심 재량으로 인정할지는 변수가 있는 부분이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SK 실트론의 지분 처리 문제인데, 요 SK 실트론 지분은 최태원 회장이 2017년도에 취득했어요. 최태원 측은 이 시점에는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였고, 노소영 관장은 이 지분 취득이나 유지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SK 실트론 지분 가치를 약 7,500억 원으로 산정해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했어요. 그래서 최태원 측은 이 지분은요, 회사 경영권을 좌우할 정도가 아니고 실제 처분할 때는 세금을 내면 손에 쥐는 현금 가치는 훨씬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법리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하나, 혼인관계가 언제 사실상 파탄난 것으로 볼 것인가. 둘,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어디까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요,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면 고액 자산가, 기업인 이혼 사건에서 꽤 중요한 기준을 새로 정리할 수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고장은요, 결국은 이제 대법원 판단을 다시 보겠다, 이렇게 지금 내가 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이 기록 접수 사실을 통지하면 그때부터 20일 안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상고 이유서에는 파기환송 심판결의 법률적 오류를 조목조목 적어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중 하나를 대법원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는요, 상고를 기각해서 파기환송 심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키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일부 법리 오해를 인정해서 비율이나 특정 재산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셋째는 판단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면 파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사이에 SK 측은 자금 조달 계획과 주식 매각 시기, 세금 문제를 좀 더 치밀하게 선계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이죠, 요게 이제 사회적으로 갖는 사회적인 법적 의미를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본다면, 첫째, 재벌가 이혼에서 내조 가사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비경제적 기여를 어디까지 수치화해서 인정할 것이냐. 예, 그리고 둘째는 비자금이나 특수 종잣돈, 그리고 혼인 파탄 이후 취득한 지분을 재산 분할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셋째는요, 상고 자체가 단지 돈 줄 시간을 벌기 위한 카드인지 아니면 한국 재산 분할 법리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 계기가 될지 대법원 판단을 조용히 지켜봐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지금의 의미도 있다. 이게 법조계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대법원의 최상관거 요거를 여러분께 쭉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검찰의 미래위에서 지금 이제 조사 대상을 추가로 선정했어요. 검찰의 미래조사위원회. 자, 이거는요, 지금 과거에 말이죠. 검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겠다면서 출범한 법무부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가 됩니다. 이거를 갖다 약칭 검찰 미래위원회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이죠. 지금 7건 이재명 관련해서 7건이 되어 있는데 12건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야, 참 기가 막히죠. 야, 그래서 1차 조사 대상이 뭐고, 그리고 이번에 늘어난 12개가 뭔지, 총 19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름 들어간 것은 전부 다 다시 지금 뜯어본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19건이 됐는데, 이 얘기는 전부 공소기각 또는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 그 빌드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하고 있는 요 대목이 되겠습니다. 야,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요,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우이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을 합치면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8건 중에 6건을 미래위가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 대상에 오른 사건은 모두 1심 판결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법무부는 14일 말이죠. 미래위가 지난 6월부터 5주간 각종 학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를 제안받아서 총 12건의 사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조사 대상에는요, 경기도 복화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이재명이가 연루된 사건이 거의 다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김용 의중 교사 사건도 추가가 됐어요. 그 이외에도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 대유 위니아 그룹의 임금 체불 사건, 문재인 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문재인 사회 특혜 채용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사건,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전 대구 부시장 별건 표적수사 등 의혹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에 대한 부당 압수수색 관련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등도 포함돼서 총 12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엠마크 힘 있는 사람들 사건은요, 여기 전부 다 들어갔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법과 의혹. 지금 이재명이는 지금 재판이 중단돼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1억 653만을 썼다고 보고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고, 백현동 사건 여러분들 아주 그냥 피곤할 정도잖아요. 성남FC 사건도 그러고. 예. 자, 그리고 김용 우이중 교사 사건. 이거는 뭡니까? 이용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 허위 증언을 하고 증거를 조작해서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이 골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도 말이죠. 이미 말이죠. 이용우한테 지난 6월 달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김용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지금 2심까지 전부 징역 5년이 확정 판결이 났잖아요. 대법원에서 이거를 왜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7건이던 미래의 조사 대상이 이렇게 해서 19건으로 늘어났고, 이 중에 이재명이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은 6건. 그래서 이 사건들은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6월 달에요. 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김용, 금품수 사건, 우이대 신도시 사건, 통계 조작 사건 등 7건을 선정한 바 있어요. 예, 야, 정말 기가 막히죠? 예, 기가 막힙니다. 야,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만 왜 저렇게 전부 다 공소, 취소, 공소 기각으로 가야 될 만큼 이재명 사건만 어떻게 저렇게 검찰이 다 조작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야, 참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건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군은 군대로, 광주 시민들은 광주 시민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요거를 아주 분석 기사를 잘 싣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 군공항을 2028년도 중순까지 비워서 반도체 산업단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들이 전하는 핵심 내용을 보면은요, 광주군공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훈련 기지일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미 증원 항공 전력을 수용하고 오산, 군산 등의 전력을 후방으로 분산시키는 한미 공동운용기지 성격의 거점이다. 과거의 미 공군 F-16이라든가 F-22, 미 해병대의 F-35B 이런 전투기들이 광주에 전개를 해가지고 연합훈련과 급유 그리고 무장 재보급 훈련을 수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기지에는 활주로 외에도 전쟁 비축물자 WRM이요. 그리고 대규모 항공유 저장, 급유 시설 등과 같이 증원 전력의 즉각적 작전을 뒷받침하는 군수 인프라가 있어서 단순히 항공기와 인력만 옮기는 방식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정부 지시대로 지금 2년 안에 공항기를 갖다가 다른 곳에 임시 배치해야 하지만 지금 대체 기준이 계류장과 정비, 그리고 급유, 통신시설 조성과 미군, 비축물자 이전 또는 신설까지 포함하면 최소 3, 4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청주기지 F-35 40대 수용시설 구축에도 4년이나 걸렸어요. 이런 전례를 보면 광주의 전투비행단 기능과 미국 지원 인프라를 동시에 분산 이전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공군 전비, 전투비행단 이전과 관련해서는 왜 어려우냐? 항공기, 인력, 경납고, 정비시설, 시뮬레이터를 함께 이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군의 작전 기증도 재배치해야 되는데 요거는 증원 전력의 수용과 분산 배치, 급유, 무장, 정비 체제를 대체해야 돼요. 그리고 소파 공유지 반환 문제가 있는데 한국 공군이 이전한다 하더라도 미군 제공시설 구역은 한미 협의 없이는 자동적으로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산업화하는 문제, 세 과제가 모두 끝나지 않으면 28년 중순에 부지 활용 목표 달성은 사실상 굉장히 지금 어렵다. 어렵다. 이게 전반적인 평가예요. 자, 그래서 이 조선일보 기사의 행동지를 보면은요, 이거는 뭐 아주 타당한 문제제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경제성과 유사시 연합공군의 생존성 그리고 지속 작전 능력은 별개가 아니라 동시에 충족돼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광주기는 특히 전력이 지금 뜨는 곳을 넘어서 전력이 도착하고 재보급을 받아서 다시 출격하는 후방 군수 분산 거점이라는 점에서 이전 논의의 중심이 활주로 확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F-22라든가 F-35B의 전개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는 전쟁 비축물자, 규모, 그리고 배치 현황, 정확한 대체 후보자와 한미 협의 진행 상황은 공개적으로 독립 검증 가능한 공식 자료와 함께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색 결과는 해당 기사 자체를 직접 확인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대체 그러니까 여기 광주군공항을 폐쇄하면은 지금 이제 이 무안 쪽이 가장 유력한 대체 공항 후보지가 됐는데 지금 무안도 말이죠. 무안도 지금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좀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 배치 문제가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중요한 몇 가지 뉴스를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일보 사설이 되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에 말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이제는 사실관계마저 엇갈리는 한미 동맹.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지금 사실관계마저도 엇갈려. 그러니까 이제 깨지기 직전까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유엔군 사령부의 조직 개편을 두고서 국방부와 유엔사의 말이 심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군 주도하에 있는 유엔사는 기존 군정의와 판문점 경비대대를 통합해서 새 여단을 창성할 예정이라고 해요. 기존 군정의하고 판문점 경비대 대대.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죠. 국방부가 관련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더니 안규백 장관은 기자들한테 안 하기로 유엔사와 이야기가 나누고 합의를 봤다. 창설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안규백이가 딱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유엔사는 뭐라고 하느냐? 철회할 움직임이 없다는데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하냐?
안보를 둘러싼 한미 이견은 보수 정권에도 있었지만은 한 가지 상황을 놓고 양쪽이 말하는 사실관계가 이처럼 어긋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안규백과 브런슨 사령관 만남에서 안 장관이 반등 의견도 밝히는 등 서로 대화했다는데도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비무장지대 관리 강화 차원이라고 하는 유엔사 조직 개편도 상호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다. 정동영은 취임 직후부터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권을 한국 정부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방부도 비무장지대 관할권 공동행사로 보조를 마쳤다.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장벽을 쌓고 러시아와 밀착해 한미국 양군을 공격할 무기를 고도하고 있는 와중에 대북대와 조급 등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유엔사는 DMZ 통제권은 정전협선상의 유엔사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여전히 복구되지 않는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중단도 정동영의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이 촉발했다. 동맹의 이상 신호를 열거하면 끝이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동맹의 이상 신호를 열거하면 끝이 없다. 지난 2월 초한 미 공군이 서해상에서 독자적으로 중국 대응 훈련을 했을 때 벌어졌던 갈등도 비슷하다. 당시 안규백은 브런슨 사령관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안 한 데 대해 사과를 받았다고 했는데 주한미군은 무슨 소리냐? 그런 적이 없다고 굳이 정정했다. 이재명은 매일 당장 전시 작전권을 가져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작권을 주고받아야 한미동맹을 할 한미동맹은 상대방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불통 사태다.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이 사설도 비교적 폭넓은 많은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은 요거 이슈 다루면요. 한미 이견 그리고 한미 간의 갈등 이거요. 1시간 방송에도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